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소리가 먼저 달라진다고들 했다. 문 여는 소리, 계단 오르는 소리, 전화벨 울리는 소리까지도. 예전에는 스쳐 지나가던 소리들이 어느 날부터는 가슴 안쪽을 두드리듯 오래 남는다. 그날도 그랬다. 아침 6시, 아직 해가 다 뜨지 않은 시간이었다. 철컥. 현관문에서 나는 그 소리에 나는 눈을 떴다. 분명히 아들은 외국 여행을 간다고 했고 오늘이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비행기 시간표까지 확인해주며 일주일은 꼼짝없이 못 와요라던 녀석이었다. 그런데 문이 열렸다. 아버지. 낯설 만큼 낮은 목소리였다. 여행 가기 전 들뜬 웃음도 공항에서 영상 통화하던 밝은 얼굴도 아니었다. 마치 오래된 사람처럼 너무 많은 걸 본 사람의 목소리였다. 나는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다. 캐리어가 있었다. 분명 공항에서 끌고 다니던 그 검은색 캐리어였다. 아니, 너 왜 벌써 왔냐? 아들은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서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밑이 퀭했다. 사흘 만에 돌아온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웠다. 아버지. 아들은 문을 등지고 섰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손으로 현관문을 닫았다. 2번 잠갔다. 평소엔 절대 하지 않던 행동이었다. 아버지, 문 절대 열어두지 마세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본능적으로 입을 막았다. 아들이 그 다음 말을 꺼낼 표정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밖에서 누가 와도요. 아는 사람 목소리여도 절대 문 열지 마세요. 순간 귀가 먹먹해졌다. 나는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다. 무슨 소리냐, 외국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문 쪽으로 가서 커튼을 조금 걷었다가 다시 황급히 닫았다. 아버지 집, 이 아파트, 문 열어두는 습관 있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골에서 평생 살다 올라온 나에게 문은 늘 닫아두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닫는 것이었다. 그거 이제 하지 마세요. 아들은 낮게 말했다. 아버지 이름, 주소, 이직 구조. 다 누군가 알고 있어요. 나는 의자에 털썩 앉았다. 아들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다. 외국 여행을 갔다 온 아들이 왜 우리 집 문을 이야기하는지 누가 안다는 거냐? 그때였다. 아들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아들은 화면을 보는 순간 전원을 꺼버렸다. 아버지, 제가 여행 간 게 아니었어요. 그 한마디에 나는 숨을 들이마신 채 내뱉지 못했다. 도망친 거예요. 아들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가 사라진 걸 눈치챈 것 같아요.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아이가 사흘 만에 돌아온 이유는 여행이 끝나서가 아니라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서라는 것을. 아버지, 오늘부터는요. 아들은 내 앞에 무릎을 꿇듯 앉았다. 문은 생명줄이에요. 열려 있으면 누군가 들어옵니다. 그날 아침 나는 처음으로 현관문을 안에서 바라보며 이 문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생각했다. 그리고 그 문 밖에서 엘리베이터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딩. 아들은 내 손을 꽉 잡았다. 아버지, 절대 문 열지 마세요. 그 말과 함께 복도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멈춰섰다. 문 앞이었다. 엘리베이터가 멈춘 뒤 복도는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다. 아파트라는 곳은 늘 소리가 남는다. 누군가 신발을 끌고 가는 소리, 휴대전화 통화 소리, 현관문 여닫는 소리. 그런데 그날 아침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마치 숨을 죽인 것처럼. 아들은 내 손을 놓지 않은 채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저 소리 들었죠? 엘리베이터 말이냐? 아니요. 그 다음 나는 귀를 세웠다. 그때
현관문 너머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렸다. 금속이 살짝 스치는 소리. 누군가 문 손잡이에 손을 올렸다가 내린 듯한 느낌. 그 사람들이에요. 아들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다. 누구냐 대체?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제가 외국 간다고 했을 때 무슨 일 하는지 제대로 물어보신 적 없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이 30을 넘기고부터는 알아서 살겠지라는 말로 많은 걸 묻지 않았다. 출장이라고만 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 물건을 대신 전달하는 일이었어요. 운송이냐? 처음엔요. 아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돈이 급했어요. 아버지 병원비도 그렇고 제가 시작한 사업도 망했고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떨궜다. 늙은 내가 아직도 아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이 그제야 가슴에 박혔다. 그 사람들이 접근했어요. 합법이라고 했고 여권만 빌려주면 된다고 했죠. 여권을? 네. 처음엔 서류 몇 개, 다음엔 가방 하나. 아들은 캐리어를 바라봤다. 그리고 세 번째 가방에서 제가 보면 안 되는 걸 봤어요. 그 순간 현관문 바깥에서 노크 소리가 울렸다. 또? 또? 아버님, 아드님 계시죠? 아들이 몸을 굳혔다. 아버지, 대답하지 마세요. 목소리는 분명히 낯선데 어투는 너무 공손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우리 집을 알고 있던 사람처럼 문 열어주시면 잠깐 확인만 하겠습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다. 예전 같았으면 문을 열었을 것이다. 확인이라는 말에, 잠깐이라는 말에. 하지만 아들의 손이 내 팔을 붙잡았다. 아버지, 그렇게 시작해요. 노크 소리가 다시 났다. 또, 또, 또. 이번엔 조금 더 강했다. 아버지, 저 사람들. 한 번 문 열어주면 두 번은 선택권이 없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외국에서요. 문 열어준 사람들 다 그날로 끝이었어요. 나는 숨을 삼켰다. 그럼 내가 돌아온 건 도망친 거예요. 제가 봤다는 걸 들킨 순간부터 노크가 멈췄다. 대신 휴대전화 진동 소리가 문 밖에서 울렸다. 아버님, 문 안 열어주셔도 됩니다. 목소리가 바뀌어 있었다. 아까보다 낮고 차가웠다. 대신 아드님 혼자 나오라고 전해주세요. 아들은 눈을 감았다. 아버지, 저 때문에 이 집이 표적이 됐어요.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아들이 걱정한 건 자기 목숨이 아니라 이 집, 그리고 나였다. 아버지 집은요, 문 열어두는 집이에요. 아들은 울먹였다. 그걸 제가 말했어요. 내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누구한테? 그 사람들한테요. 우리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라 누가 오면 문 열어준다고. 문 밖에서 발소리가 멀어졌다. 그러나 나는 알 수 있었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아버지. 아들은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이제부터는요. 문 안 열어도 되는 이유를 아버지가 먼저 만들어야 해요. 무슨 말이냐? 이 집이 아무나 드나들 수 없는 집이라는 걸 보여줘야 해요. 그날 오전 아들은 커튼을 모두 닫고 문 앞에 작은 택배 박스를 쌓았다. 마치 사람이 없는 집처럼 보이게. 그리고 말했다. 아버지, 문은 닫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평생 열어두고 살았던 문들을 떠올렸다. 사람을 믿고, 관계를 믿고, 자식을 믿었던 수많은 문들. 그날 이후 나는 처음으로 문을 열지 않는 연습을 시작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그날 밤에 찾아왔다. 현관 인터폰이 울렸다. 아버지, 저예요. 아들의 목소리였다. 그런데 아들은 내 앞에 서 있었다.
나는 인터폰 화면을 보며 손이 굳어버렸다.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은 분명히 아들이었다. 인터폰 화면 속 아들은 웃고 있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웃음이었다. 어릴 적 학교에서 상을 받았을 때, 군대 휴가 나와 현관 앞에 섰을 때, 아버지하고 부르며 문을 두드리던 바로 그 얼굴. 하지만 거실에 서 있는 아들은 그 화면을 보자마자 숨을 삼켰다. 아버지, 절대 대답하지 마세요. 나는 리모컨을 쥔 손이 떨렸다. 눈은 화면에 고정된 채였다. 아버지, 문 열어주세요. 밖에 추워요. 열쇠를 두고 나왔어요. 목소리마저 같았다. 억양, 숨 고르는 방식, 아버지를 부를 때 살짝 올라가는 끝소리까지. 나는 무의식적으로 한 발 다가갔다. 그 순간 내 옆에서 아들이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저 사람은 저가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 저 얼굴이. 아버지, 아들은 이를 악물고 말했다. 외국에서요. 사람 대신 사람을 쓰는 조직이 있어요. 사람을 쓴다고? 목소리, 표정, 말투까지. 며칠이면 다 흉내냅니다. 아들은 내 손을 잡고 인터폰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나를 끌었다. 아버지, 저 사람은 아버지가 문 열어줄 거라는 걸 확신하고 있어요. 인터폰이 다시 울렸다. 아버지, 왜 말이 없어요? 혹시 아들이 집에 있나요? 그 말에 거실에 있는 아들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보셨죠? 아들이 속삭였다. 저라는 걸 확인하려는 거예요. 나는 가슴이 죄어왔다. 평생 자식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아들이 아닌 아들을 의심해야 했다. 아버지, 저 사람에게 아버지는 문이에요. 문? 열릴 문. 그때 아들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전원이 꺼진 상태였는데 알 수 없는 번호가 화면에 떴다. 아들은 받지 않았다. 대신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뭐냐? 진짜 저는요. 아버지한테 문 열어달라는 말 절대 안 해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떤 기억이 떠올랐다. 눈 오는 겨울밤, 아들이 중학생이던 시절, 열쇠를 잃어버리고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관리실에서 전화가 왔었다. 그날 아들은 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 인터폰 속 아들이 말했다. 저예요. 아버지잖아요. 그 한마디가 가장 위험하다는 걸 나는 이제야 알았다. 나는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누구시오?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화면 속 얼굴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들은 문 열어달란 말 안 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우리 아들은 문 앞에서 아버지를 재촉하지도 않아. 인터폰 화면이 꺼졌다. 복도에서 빠른 발소리가 멀어졌다. 아들은 그대로 주저앉았다. 등에 식은땀이 가득했다. 아버지, 해내셨어요. 나는 현관문을 바라봤다. 평생 나와 사람들을 이어주던 문. 그 문이 오늘은 나를 지켜주고 있었다. 아버지, 아들이 조용히 말했다. 이제부터는요, 문을 열지 않은 게 미안한 일이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노년이 되어서야 나는 알게 됐다. 문을 연다는 건 사람을 받아들이는 일이지만 문을 닫는다는 건 나 자신을 지키는 일이라는 걸. 그날 밤 나는 문을 잠그고 잠들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꿈을 꾸지 않았다. 그날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지만
집안의 공기는 달라져 있었다. 햇빛은 분명 창문 너머에서 들어오고 있었는데 마치 커튼 하나를 덧친 것처럼 세상이 한 겹 멀어 보였다. 아들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소파에 앉아 등을 벽에 붙인 채 현관문 쪽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잠 좀 자라. 내 말에 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저는 오늘 나가야 해요. 나는 그 말을 듣고도 곧바로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나간다니. 어디를? 여기 있으면 아버지가 위험해져요. 아들은 이미 결정을 끝낸 얼굴이었다. 사흘 전 여행 간다며 집을 나설 때와는 전혀 다른 표정이었다. 그때는 떠나는 얼굴이었고 지금은 정리하는 얼굴이었다. 그럼 너는? 제가 미끼가 돼야죠.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런 소리 마라. 아들은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다. 아버지, 이번만은 제 말 들어주세요. 그 모습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식이 부모에게 고개를 숙일 때 그건 부탁이 아니라 결심이라는 걸 나는 이미 여러 번 봐왔기 때문이다. 아버지 집은 이제 안전해야 해요. 아들은 가방 하나를 꺼냈다. 캐리어가 아니었다. 아무 표시 없는 낡은 가방. 이 안에요. 아버지한테 필요 없는 것들만 있어요. 필요 없는 것들이라니. 제 흔적이에요. 아들은 휴대전화, 여분의 옷, 서류 몇 장을 꺼내 비닐봉지에 나눠 담았다. 이 집에는 아버지 혼자 사는 걸로 남아야 해요.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아들이 떠나는 이유는 도망이 아니라 지우기라는 걸. 약속 하나만 해주세요. 아들은 현관문 앞에서 내 손을 잡았다. 뭐든 말해라. 문 절대 먼저 열지 마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인터폰이 울리면요? 받되 대답은 짧게요. 전화는 모르는 번호는 받지 마세요. 아들은 마지막으로 현관문을 한 번 더 확인했다. 잠금장치, 보조잠금, 체인까지. 아버지, 문을 잠근다는 건 세상을 막는 게 아니에요. 아들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삶을 아버지 손에 두는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아들은 문을 나섰다. 이번에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돌아보지도 않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길게 울렸다. 철컥.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날부터 나는 규칙을 만들었다. 아침엔 문을 열지 않는다. 택배는 관리실에서 받는다. 누군가 이름을 불러도 대답은 하지 않는다. 이웃이 왜 이렇게 조심하세요 묻자 나는 웃으며 말했다. 나이가 들면 문단속을 더 잘해야지. 그게 전부였다. 며칠 뒤 뉴스에서 해외 운송 조직 검거 소식이 나왔다. 얼굴은 나오지 않았다. 이름도 없었다. 나는 묻지 않았다. 알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이제는 알기 때문이다. 다만 매일 밤 문을 잠그며 혼잣말을 했다. 약속은 지켰다. 그 말을 누가 들을 필요는 없었다. 노년의 삶이란 지켜야 할 것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딱 하나로 남는 일이라는 걸 나는 늦게 배웠다. 그 하나, 문, 그리고 그 문을 언제 열고 언제 닫을지 스스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아들이 남기고 간 마지막 가르침이었다. 아들이 떠난 뒤로 시간은 다시 흐르는 것처럼 보였다.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오고 달력이 한 장씩 넘어갔다. 하지만 나에게 시간은 지나간다기보다는 쌓인다는 느낌에 가까웠다. 문을 잠그는 횟수만큼, 확인하는 손길만큼 조심스러움이 하루 위에 하루 더해졌다.
아침 6시. 나는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났다. 젊을 때 장사를 하던 버릇이 몸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습관처럼 현관문을 바라봤다가 나는 늘 한 박자 늦게 숨을 골랐다. 열 필요 없다. 그 말을 이제는 소리 내지 않고도 가슴속에서 할 수 있었다. 처음으로 문을 두드린 건 우체국 직원이었다. 어르신, 등기 하나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문을 열었을 것이다. 등기라는 말에, 공식이라는 말에. 하지만 나는 인터폰으로만 말했다. 관리실에 맡겨주세요. 상대는 잠시 멈칫했지만 아무 말 없이 돌아갔다. 그날 오후 경비 아저씨가 전화했다. 어르신, 요즘 많이 조심하시네요. 나는 웃었다. 이제야 배웠어요. 그 다음은 이웃이었다. 아버님, 문이 왜 이렇게 안 열려요? 안에 계신 거 맞죠? 나는 문 뒤에서 발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서 있었다. 대답하지 않는 법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사람의 말보다 사람의 기대가 더 크게 들리기 때문이다. 며칠 뒤 문 앞에 반찬 봉지가 놓여 있었다. 김치 냄새가 문틈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문을 열까 말까? 그때 아들의 말이 떠올랐다. 진짜 저는 아버지한테 문 열어달란 말 안 해요. 나는 관리실에 전화해 부탁했다. 문 앞에 있는 거 좀 치워주세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외로움을 느꼈다. 문을 닫는다는 건 위험을 막는 일이었지만 동시에 사람을 거르는 일이기도 했다. 노년의 외로움은 조용히 온다. 울지도 않고 소리도 없다. 그저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그 생각으로 온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이었다. 또, 노크 소리. 아버님, 동사무소에서 나왔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다. 문 잠깐만 열어주세요. 확인할 게 있어서요. 나는 인터폰 화면을 봤다. 젊은 남자였다. 깔끔한 셔츠, 공무원증처럼 보이는 목걸이. 무슨 확인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 안전 점검입니다. 말은 부드러웠다. 목소리는 차분했다. 나는 잠시 문 쪽으로 다가갔다. 그 순간 내가 문을 열어야 할 이유를 하나씩 떠올려 보았다. 없었다. 서류는요? 아, 오늘은 구두로만. 나는 버튼에서 손을 뗐다. 관리실 통해서 하시오. 침묵이 흘렀다. 아버님, 다들 열어주세요. 그 말에 나는 확신했다. 다들이라는 말은 항상 가장 위험하다. 돌아가시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잠시 후 발소리가 멀어졌다. 그날 밤 나는 혼잣말을 했다. 문을 안 열어서 외로운 건 괜찮다. 문을 열어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것보단. 며칠 뒤 아들의 번호로 짧은 문자 하나가 왔다. 잘 계세요. 그 한 줄에 나는 오래 울었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지만 그날만큼은 세상과 완전히 끊긴 느낌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내가 지킨 문 밖에서 살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 나는 그날 이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 대신 그 소리에 생각할 시간을 주었다. 노년의 지혜란 빠르게 여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판단하는 것임을 나는 이제 안다. 문은 오늘도 닫혀 있다. 하지만 나는 그 문 뒤에서 여전히 살아있다. 문을 닫고 산 지도 어느덧 석 달이 흘렀다. 사람은 적응하는 존재라더니 나 역시 그랬다. 처음엔 숨막히던 고요가 이제는 이불처럼 익숙해졌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나는 가장 먼저
문을 보지 않았다. 창문을 열고 햇볕을 확인했다. 오늘도 세상은 있구나. 그걸로 충분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낮 2시쯤이었다. 라디오에서 트로트가 흘러나오고 나는 느리게 점심을 먹고 있었다. 그때였다. 띵동. 인터폰 소리.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심장이 먼저 반응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띵동. 한 번 더.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인터폰 화면을 봤다. 그곳엔 작은 등이 굽은 할머니가 서 있었다. 손에는 보온병 하나, 낡은 장바구니. 얼굴이 낯설지 않았다. 어르신, 저예요. 목소리는 이 아파트에서 가장 자주 들리던 목소리였다. 아랫집 박 할머니,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산 지 10년이 넘은 사람. 어르신, 문 열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나는 숨을 멈췄다. 그냥요. 안에 계신지만 알고 가려고요. 나는 인터폰을 들었다. 무슨 일 있으시오? 박 할머니는 카메라를 보지 않고 바닥을 보며 말했다. 구급차가 왔다 가길래요. 내 심장이 내려앉았다. 다른 집이에요. 알아요. 박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침묵이 흘렀다. 박 할머니가 먼저 말했다.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다. 나는 문 앞에 섰다. 잠금 장치에 손이 갔다. 아들의 말이 떠올랐다. 박 할머니는 문 열어달라 하지 않았다. 그저 내가 살아있는지만 확인하려 했다. 나는 체인을 걸고 문을 열었다. 딱 사람 하나 보일 만큼만. 박 할머니는 그제야 웃었다. 내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박 할머니는 보온병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 할머니가 말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문을 닫고 나서도 한참 동안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미역국을 먹었다. 짭조름했고 조금 싱거웠다.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 아들은 말했었다. 문을 열지 말라고. 하지만 아들은 또한 사람을 구분하라고 했다. 문은 닫아야 할 때 닫고 열어야 할 때만 열 수 있는 것이라고. 노년의 삶이란 혼자가 되는 연습이 아니라 누구를 들릴지 선택하는 능력이라는 걸 나는 그날 배웠다. 그날 밤 아들의 문자가 다시 왔다.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대신 문을 잠그고 불을 끄며 말했다. 문은 오늘도 닫혀 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이 문은 두려움으로 닫힌 문이 아니라 지혜로 남겨둔 문이라는 걸.